빵집이 잘 되면 빵은 잘 돌아가잖아. 굳이 정부가 빵을 배급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그 논리는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지? 빵을 자꾸 직접 구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맛 없는 빵을 굽는 게 먹고 싶지 않은 빵을 자꾸 먹으라고. 빵을 자꾸 사 먹어서 빵값이 비싸지니까 빵을 못 사 먹게 자꾸 빵을 사 먹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고. 완전 빵판이네 진짜. 자, 그럼 회의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좀 브리핑부터 한번 좀 해봅시다. 오늘 그 국토부에서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 입주한 곳을 공개를 했는데요. 아, 오늘 공개를 했다고? 네, 처음으로 단지를 공개한 그때 전세대책 발표하고 처음으로 공개된 건데 서울 성북구의 안암동 역세권에 위치한 청년주택 안암생활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 LH가 한 관광 호텔을 매입해서 이제 청년주택을 공급을 한 건데 30일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주거 공간을 이제 사진을 다 공개를 해서 한번 봤더니 일단 여기가 지하 3층, 지상 10층에 122가구 규모. 전용 면적이 근데 13에서 17제곱미터로 좀 1인 가구가 살기에도 조금 작은 소형 평형대로 나왔더라고요. 평수로 하면 4-5평 정도. 네. 전용이 치우니까. 네. 그리고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27에서 35만 원.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김현무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도 싸게 아마 나오는 상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뭐 시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게 공급이 됐는데 이 저렴한 거 맞나 근데? 4-5평짜리인데 월 27에서 35만 원. 일단 평수가 작아서 사실 뭐 월 임대료가 뭐 거의 최소 사실 50은 되긴 하지만 그것과 비교해도 평형을 비교해서라도 조금은 싸게 나온 건 맞다. 근데 문제는 다른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도 그렇게 싸게 나올 거냐 이런 부분도 이따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집을 보니까 개별 욕실이랑 침대는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다만 조리시설이 따로 없어서 지하 2층에 공유 주방을 써야 되더라고요. 지상층이 아니었고 공유 주방은 지하 2층이었고요. 근데 이 조리시설을 아무래도 사실 전 가구가 이용을 해야 되는 셈인데 왜냐면 개별 호실에 조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진을 보니까 큰 면적은 아닌 그런 모습을 확인했고 실제로 다녀온 취재진들도 공유시설 주거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이런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공유주택은 보면 또 사실 주방은 되게 작거든? 한 40-50명 사는 나도 공유주택 몇 군데 가봤는데 저런 거 다 있지 않나? 그 커피포트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각자 쓰고 뭐 또 뭐 배달 음식 많이 먹고 하니까 뭐 사실 세탁실 이런 것도 그러면은 욕실 같은 데 있는 건가? 그런 건 없겠지. 세탁실도 공동 세탁실 같은 거 써야 되겠지. 네. 세탁실은 중요할 텐데. 근데 이제 이 경우 이 성북구에 있는 안암생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개별 욕실이나 침대가 있어서 언론에 공개를 좀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것 같은데 다른 청년주택 호텔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이 되는 청년주택도 과연 그럴 거냐. 근데 뭐 저희도 앞서 얘기했지만 5월에 종로 숭인동에 베니키아 호텔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개조를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주택을 내는데 여기는 거의 뭐 50만 원 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월 임대료를 내야 되고요. 관리비까지 해서. 이 개별 욕실이 따로 없는 데들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이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이 사실 11만 4천 가구 공급한다라는 전세대책에서 나온 그 공급량에서 사실 되게 소수 1,000가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물량은 말 그대로 대학생들이나 1인 가구, 대학생 1인 가구가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원룸이지 뭐. 또 다른 원룸이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이건 뭐 공유주택 컨셉이라고 봐야 되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방은 어차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방은 못 들어가고 뭐 욕실하고 침대만 있는 거니까 공유주택이 딱 그 컨셉이니까. 뭐 사실 뭐 세탁실 같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시설도 어차피 다 밖에 있는 거고 뭐 거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약간의 2인 가구도 못 살지 사실은. 이게 뭐 최근 트렌드를 얘기하자면 공유주택이랑 비슷한 거지만 사실 옛날에 고시원 뭐 욕실이 있으니까 고시원보다는 낫긴 할 텐데 그지? 딱히 뭐 이게 어떤 지금의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주택은 아니다. 보완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대체제라기보다는 보완제 역할 정도에 그치는 거지 이걸 뭐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리고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국회에 출석해서 또 한 발언이 연일 내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야당이랑 뭐 국민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 좀 민심이 지금 현재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패러디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윤희숙 의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김현미 장관의 이 빵의 논리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은 밤새 만들겠지만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급 부족 원인을 5년 전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 정권 탓으로 돌렸는데, 이를 두고 윤희숙 의원이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도 시장 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한다면서 제발 다양한 빵집이 목 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길 바란다고 이 촉구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 다른데, 사람마다 선호하는 빵이 다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까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라. 그리고 정부가 이 레트로 빵을 만들면서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는 사실 진선미 의원께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께서 지난번에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하고 어른들과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또 같이 또 공격을 했더라고요. 네, 저격을 페이스북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동시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진중권 교수도 헨젤과 그레텔 속 그림 형제를 두고 또 이것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김현미 장관이 5년 전에 인허가 물량이 적어서 실제로 현 정부 들어서 더 줄고 있다, 이 발언을 이제 팩트 체크를 문화일보에서 한번 해봤더라고요. 그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현 정부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이 이전 정부보다 확실히 줄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그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만 놓고 봤을 때요, 2010년에서 2013년 연간 6만 가구에서 8만 가구 정도 수준으로 인허가 실적이 201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14년에도 6만 5천 가구, 2015년에는 10만 가구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한 7만 5천 가구, 2017년에도 11만 가구로 뭐 거의 한 6, 7만 가구, 적게는 6, 7만 가구, 많게는 10만 가구 이상까지 연도별로 보였는데요.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이 2018년과 19년 인허가 물량이 각각 6만 5천 가구, 6만 2천 가구 수준으로 그 전보다 확실히 줄어든 것을 국토부 통계 자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이제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뭐 앞서 본 국토부 통계 누리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통계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뭐 우리가 누차 뭐 전문가들, 우리가 얘기했다기보다는 뭐 그래도 시장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가 결국 공급인데, 약간 좀 통계도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 뭐 우리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이제 그때마다 뭐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것 같아. 이렇게 뭐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또 뭐 틀렸다고 막 우기고, 뭐가 이 진실 팩트고 뭐가 가짜 뉴스인지도 알 수 없는 막 이런 걸 정부가 막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자꾸 잘못된 어떤 신호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여름 7월까지만 해도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뭐 적지도 않고 앞으로도 뭐 한 4만 5천 가구 입주한다면서 분명히 앞으로도 물량이 적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710인가에서 이제 발표할 때 그랬잖아. 7월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도 기억이 나. 그러니까 지금 적은 건 아니지만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지. 사실. 근데 이번 발언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 원인이 이제 인허가, 과거의 인허가로 탓을 돌려버리니까 사실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 집값이 안정되고 뭔가 정책이 잘 작동하면 조금 말을 좀 실수해도 좀 봐줄 텐데 뭘 얘기를 해도 믿어주질 않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응들이 2021년, 2022년 이때 진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적을 거다, 이런 불안감이 엄청나게 팽배하고 있다. 이런 2022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이때 공급되는 물량이 아마 엄청나게 적을 것이다라는 설이 막 엄청 돌고 있더라고요. 어디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울 수도권이 문제겠지. 서울, 특히 서울. 공공재건축만 해도 지금 정부의 공급 계획에는 공공재건축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20% 정도가 참여할 거라고
그때 생각하고 5만이었다? 네. 5만 정도를 네. 그때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참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이제 5만 가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면 뭐 핵심 요지 중에 요지 아파트들인데 다른 데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것보다도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거기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데이터나 어떤 시장의 그런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투명해지고 균형화되다 보니까 비대칭이 아니라 대칭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자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거든. 소비자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미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세대나 빌라가 지금 막 그거라도 사자라고 나서는 게 그거라도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아파트는 못 사니까 왜냐면 없으니까 내년에도 없을 거고 후년에도 없을 거는 걸 알거든. 다세대 빌라라도 좀 괜찮은 거는 우선 사자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 있는 거 아니겠나. 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과 관련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냐.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식의 빵을 못 만들어서 고민을 하지 말고 빵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다. 뭐 그런 얘기겠죠. 빵을 직접 구워서 팔 생각 하지 말고 네. 빵집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네. 제빵사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빵집이 좀 잘 되게끔 해줘라. 네. 이런 논리일 수 있겠네, 그죠? 빵집이 잘 되면 빵은 잘 돌아가잖아. 굳이 네. 정부가 빵을 배급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그 논리는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죠? 빵을 자꾸 직접 구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맛 없는 빵을 굽는 게 먹고 싶지 않은 빵을 자꾸 먹으라고. 빵을 자꾸 사 먹어서 빵값이 비싸지니까 빵을 못 사 먹게 자꾸 빵을 사 먹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럼 완전 빵판이네 진짜. 빵을 여러 개를 사 먹으면 또 거기다 중과세를 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빵을 뭐 밤새서라도 만들고 싶지만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네요. 빵이 지금 없는데 너는 왜 자꾸 빵을 자꾸 2개 달라고 그러냐. 단팥빵 하나만 먹어라. 오늘 집중 분석도 요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경기 과천시에 전세가 올해 그리고 지난 11월에 전국에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세가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을 했느냐? 유일하게 네. 거의 유일하게.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과천만 전세가 하락을 했습니다. 11월에.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누구를 좀 지목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조선닷컴의 이 제목이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전세값 하락, 과천이 증명했다. 이 누구를 겨냥하는 건 아니지만 김현미 장관께서 한번 잘 들어보신다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국민은행의 지난달 11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과 서울이 각각 2.1%, 2.39% 올라서 2002년 이후 최대폭으로 전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과천시는 한 달 사이에 전세가 0.53% 내려서 서울과 수도권 전체 시군을 포함해 유일하게 전세가 하락을 했다. 근데 왜 이렇게 전세가 하락을 했겠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과천에 올해 아파트 입주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일단 4월에 과천 푸르지오 서밋 1,571가구가 입주를 했고 12월 이달에는 이제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이라는 아파트 1,317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또 내년에는 1월에 과천 위버필드 2,100가구, 또 11월에는 과천 자이 2,099가구. 이렇게 1년 반 사이에 4개 단지만 합해도 7,100가구가 과천에서 아파트가 신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과천의 전체 주택 수가 18,0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니까 39% 정도 되는 많은 양이 한 번에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분양도 계속해서 과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에서만 8,400가구가 공급을 할 예정이고 일부는 이미 되기도 했고요. 부암동, 과천동 이쪽에 3기 신도시와 같이 개발되는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가
총 7,100가구 규모로 내년 11월부터 사전 청약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 또 뭐 과천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지구 5,700가구, 여기다가 8.4 대책에서 발표했던 정부 과천 청사 부지 4,000가구, 뭐 이렇게 해서 공급될 주택수만 합쳐봐도 24,000가구에 달해서 현재 과천 전체 주택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이 전세금이 특히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세가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과천의 전세 상승률이 0.54%라고 하는데, 뭐 같은 기간 서울에 10% 넘게 올랐고 인천 5%, 경기도 8.3%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도 과천은 많은 공급량 덕분에 전세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공급이 많이 되니까 전세가 내린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지금은 중요한 소식이 되냐 하면, 정부가 자꾸 전세가 오르는 것이 공급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계절적 요인 때문이다,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해서 전세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단이 잘못돼 있으니 자꾸 엉뚱한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자꾸 저희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사 조선닷컴의 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공급이 늘어야 전세가 안정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안다는 게 신기하다.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서라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뭐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문정부 출범 이후로 규제를 풀어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계속 뭐 밤새서라도 만들겠지만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잘못이 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치,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과천의 이제 사례가 최근에 이제 어떤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면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전에 뭐 이제 조금 더 오래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1992년 1년 요때 이제 일기 신도시, 지금의 이제 분당, 일산, 평촌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일기 신도시가 입주를 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그 분당이 입주를 이제 1990년 시범도시들이 입주하면서 강남에 전세금이 막 한참 뚝 떨어졌던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분당의 시범도시가 왕창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때 실제로도 그 집값 통계를 보면 통계에도 명확하게 나와요. 1년에 뭐 전세금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는 매매가도 그때 떨어졌었어. 그런 실제로 뭐 이거는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도시가 나왔던 옛날 판교가 입주하면서 분당의 전세금이 그때 출렁했었거든. 물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좀 돌아오긴 했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제 뭐 어찌됐건 좀 다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그냥 단순히 물량의 문제는 아닌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과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얼마나 뭐 더 안정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공급이 많이 되면 어찌됐건 모수가 커지는 거니까, 전세를 공급할 수 있는 모수가 커지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전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안정된다라는 건 뭐. 근데 과천도 아마 근데 집값이 이제 조금 오르는 그런 추세여서 조금 더 아마 전세 집값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강남이나 이런 다른 쪽하고도 영향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또 막 키 맞추기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강남이 올라가면 딴 데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키를 맞춰가지고 올라가니까 사실 과천이 더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뭐 솔직한 얘기로 뭐 과천 정도면 다른 데에 어차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물량이 있으면 아마 집값도 떨어졌을 거야 분명히. 근데 지금 다른 데는 집값이, 나 이제 집값은 왜 안 떨어지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럼 다른 쪽에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대체제가 딱히 없거든. 근데 과천에서 새 아파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히려 몰리지. 오히려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집값은 버텨주는 거 아니겠나. 또 강남 집값이 아직까지 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과천 집값도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드네. 지금 지난 3년 동안의 아파트 공급이 실제로 수치로도 줄어든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는 이런 그런 전망을 자꾸 던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뭐 특히나 최근에 전세가 오르는 것은 또 임대차법이라든지 이런 그게 크지 사실은. 결국에는 그래도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시장 참여자들이 한다면 전세값이 지금처럼 그렇게 되진 않지 사실. 일시적으로야 뭐 결국 임대차 3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충격이 오는 건 그거는 답이 없는 거야. 불가피한 상황인데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갈 거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 사실. 결국은 공급이 어떤 버퍼가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면 사실 충격도 덜 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로지 세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민을 보호해야지라고 하는 그냥 이상론적인 접근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빵을 직접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겠다. 필요한 사람 얘기해서 내가 공급해줄게. 이런 게 생각하다 보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빵집 얘기 잠깐만. 여기까지 합시다. 네.